네, 금융소비자보호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좀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교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대 판매 원칙이라 했죠. 6대 판매 원칙을 6대 판매 원칙 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했죠? 적합성 원칙이라 했죠. 적합성 원칙. 적합성 원칙의 의미가 뭘까요? 적합성 원칙은 고객한테 어떤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재산 상황이나 취득 경험, 취득 목적 등을 좀 따져가지고 그 사람의 투자자 정보에 적합한 금융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제도가 적합성 원칙이죠. 근데 적합성 원칙에서 그러니까 파악하는 그런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그 금융상품 취득 처분 목적이나 경험, 재산 상황, 그다음에 위험성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금융권에서 점수화 방식으로 이렇게 체크한 것을 점수를 내 가지고 그 사람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런 것에 그 투자자 정보에 비추어 봤을 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죠. 예를 들어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사람은 안정 성향의 사람인데 공격적인 금융투자 상품, 예를 들어서 뭐 ELF라든지 뭐 파생 상품 펀드라든지 이런 것을 권유하는 것은 적합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적합성 원칙의 판단 기준은 뭘까요? 판단 기준. 판단 기준. 적합성 원칙의 판단 기준은 바로 손실에 대한 손실 감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얼만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손실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나는 원금 깨진 거 죽어도 싫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분들은 손실 감수 능력이 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손실가능성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쁘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건 투자 성향의 문제니까. 어쨌든 그런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 위험 감수 능력이 적은 사람한테는 안전한 상품을 투자 권유하라는 소리고, 그다음 위험 감수 능력이 큰 사람한테는 좀 공격적인 그런 주식형 상품을 추천해도 계약 체결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전에 투자 권유할 때부터 그 사람의 적합성을 판단해서 투자 권유하라는 원칙이 바로 적합성 원칙입니다. 이 적합성 원칙 같은 경우에 하나 특례가 있는데요. 특례, 특례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뭐 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 같은 경우에 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적격 투자자입니다. 적격 투자자. 근데 적격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하고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 중에서 좀 금액이 큰 사람들, 뭐 3억 이상 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게 적격 투자자입니다. 물론 적격 투자자 그래서 적격 투자자 이꼴 전문 투자자는 아니에요. 적격 투자자에는 전문 투자자도 있고 일부 돈 많은 일반 투자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적격 그 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주로 전문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적합성 원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그 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에도 일반 투자자가 포함될 수 있죠. 3억 이상의 어떤 투자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일반 투자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적합성 원칙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그런 것들이 특례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적정성의 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적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은 적합성 원칙하고는 비슷하죠. 적정성의 원칙의 의미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금융상품 가입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고객한테 투자 권유를 해서 가입을 시키죠. 뭐 이번 주식형 펀드 한번 가입해 보세요. 채권형 펀드 한번 가입해 보세요. ELS 한번 가입해 보세요. 그렇게 투자 권유를 해서 그 가입을 하게 된다고요. 그럴 때 적용되는 원칙이 적합성 원칙이란 말이죠. 그 사람한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가입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적합하게 상품을 추천해서 가입시켜라 이런 의미잖아요. 적합성 원칙은. 근데 적정성의 원칙은 투자 권유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고객이 우리 금융기관에 찾아와 가지고 저 금융 주식형 펀드 할래요. 저기 그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할래요. 이렇게 온 경우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위험한 상품을 가입하는 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금융기관이 판단하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게 고객이고 이게 직원이에요. 우리 금융기관 직원이에요. 일반적으로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직원이 고객한테 뭔가 투자 상품을 팔려고 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란 말이죠. 근데 적정성의 원칙은 직원은 가만히 있는데 고객이 찾아와 가지고 나 파생상품 펀드 가입하고 싶은데요 하고 찾아온 경우에요. 그랬을 때 적용되는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고객이 직원한테 찾아와가지고 나 파생상품 가입하고 싶은데요 했을 때 직원이 좋습니다. 빨리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고객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봐야 돼. 투자자 정보가 이 사람의 어떤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나 또 목적이나 아니면 재산 상황, 투자자의 뭐 위험에 대한 감수 능력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봐서 그 고객님은 예전에 파생상품 경험도 있고 해서 이것은 괜찮습니다. 또는 고객님은 여태까지 한 번도 파생상품 관련된 상품을 가입한 적이 없고 연세도 나이가 한 80대 고령이라서 이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하는 건 적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적정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적합성 원칙하고는 조금 관점이 좀 다르죠. 그런 점이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이나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적용 범위가 늘어났다 했죠. 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에는 주로 이제 금융투자 상품, 투자성 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원칙이었지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대출성 상품이나 보장성 상품에도 일부 적용된다는 점, 이게 좀 더 적용 범위가 좀 확대되었다는 점, 점이 과거와 좀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서로 말은 비슷하지만 좀 구별되는 점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되는 점 첫 번째, 이렇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적합성 원칙은 직원이 투자 권유를 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고요. 반면에 적정성의 원칙은 투자 권유가 없다는 점이 차이가 있어요. 투자 권유를 안 했는데 고객이 그냥 스스로 와가지고 나 파생상품 펀드 가입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기본적으로 고객한테 투자 권유할 때는 일반적으로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 여기도 물론 적정성 원칙도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이 적용되긴 하는데 투자성 상품 중에서도 적정성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모든 투자성 상품이 아니고 주로 이제 뭐 파생 상품과 연계된 상품, 파생 상품이나 파생 결합증권이나 파생 상품 펀드나 또는 조건부 자본증권이라든지 아니면 파생형 펀드 뭐 레버리지 ETF나 뭐 인버스 ETF 같은 거 이런 것만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세 번째 설명 의무가 이제 판매 원칙 세 번째 원칙이죠.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설명 의무 같은 경우도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 상품에 적용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상에서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모든 상품이라는 건 뭐예요?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에 다 적용된다는 거죠. 상품을 네 가지로 분류했잖아요. 거기에 다 설명하면 다 적용된다. 그런 점들이 과거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세 가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요것은 우리 금융 소비자를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금융 소비자를 일반 금융 소비자, 그 다음에 전문 금융 소비자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반 금융 소비자한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설명 의무가 전문 금융 소비자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은 일반 금융 소비자, 전문 금융 소비자가 하는 일반 보통 사람들은 금융기관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 적합성 원칙 지켜야 되고 적정성 원칙 지켜야 되고 설명을 반드시 해야지
뭐 손해배상 책임 같은 거 안 문단 말이죠. 그런데 전문 금융 소비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나 국가나 뭐 주권상장법이나 이런데 그런 전문 금융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 세 개는 안 지켜도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다. 뭐 물론 지켜도 돼요. 지켜도 되는데 안 지켜도 된다. 적용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 전문 금융 소비자들은 뭐 적합성 같은 거 다 얘기를 안 해도 기존에 뭐 금융상품 많이 가입해봤고 거기에 관련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요것을 법에서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그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가 면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지켜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 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런 점들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는 우월적 지위, 어떤 금융기관 직원이 모든 금융 상품이나 뭐 구조에 대해서 금융 소비자보다는 좀 더 많이 알고 그 다양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아는 체 많이 할 수 있죠. 소비자들한테 그런 우월적 지위에 있단 말이죠. 그 반면에 금융 소비자들은 알려줘야지 알고 물어봐서 이해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금융 상품에 대해서 금융 직원에 비해서 열이고 금융기관 직원은 좀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고객한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게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꺾기 같은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뭐 대출 같은 경우 중도 성환 수수료를 3년이 넘어서까지 계속 받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불공정 영업행위. 일반적으로 불공정 영업행위는 그냥 시험에 나와도요. 그냥 막 문구만 봐도 꼭 불공정하게 느껴집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죠? 부당 권유 행위 금지죠. 부당 권유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부당 권유라는 것은 고객이 잘못 판단할 수 있도록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당 권유 행위와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중에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초청 금지. 불초청 투자 권유 금지. 다시 말하면은 초청하지 않은 투자 권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전화하거나 방문해가지고 이거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예외도 있어요. 예외. 불초청 투자 권유의 예외는 예를 들어서 증권하고 그다음에 장내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초청을 안 하더라도 별도로 뭐 요청하지 않더라도 증권이나 또 막 방문해서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투자권이 할 수 있다. 요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권유. 그것도 금지가 원칙입니다. 재권유란 건 뭐죠? 한번 투자 권유를 했는데 고객이 저 이거 가입하지 않을까요? 거부를 했어요. 거부했는데 또 권유하는 것을 재권유라고 한단 말이죠. 그것은 당연히 금지되겠죠. 고객이 싫다고 말했는데 또 가입 권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재권유는 금지되어 있는데 요것도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예외. 1개월 지난 다음에 권유하는 경우 1개월 어떤 A라는 상품에 대해서 권유를 해갔다가 거부를 당했는데 바로 재권유한 게 아니라 1개월 지나서 재권유한 경우에는 이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 다른 금융상품 예를 들어서 주식을 권유했는데 주식 나 위험해서 싫고 원금 깨지는 거 싫다 그래서 그러면요 좀 안전한 채권은 어떠십니까 하고 권유하는 거 채권은 주식하고는 다른 금융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또 권유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재권유로서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광고 규제 준수 있죠. 광고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또 어떤 그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또 그 금융투자업자의 어떤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6대 판매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광고는 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금융광고 이런 금융상품과 관련된 광고는 반드시 금융 판매업자,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우리 그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가 있고 판매 대리 중개업자가 있고 자문업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광고는 그 직접 판매업자하고요 자문업자만 가능해요. 판매 대리 중개업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보험 설계사라든지 아니면 투자권유 대행인은 광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판매 주체 세 종류 중에서 직접 판매업자하고 직접 판매업자하고 자문업자만 가능하고 판매 대리 중개업자는 안 된다는 점. 그래서 광고 주체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광고의 포함 사항하고 금지 사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부분도 이제 뭐 좀 종종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금융 소비자 권익 강화,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제도들이 또 이제 금융소비자법의 아주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약 서류 제공 의무, 계약 서류 뭐 제공 의무. 어떤 계약 서류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 설명서도 있고 약관 뭐 이런 것들이 계약 서류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제공해야 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서류로 제공을 해야 된다. 보통 뭐 펀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금융투자 상품 할 때 투자 설명서라든지 뭐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그 서류 제공과 관련해서 그 어떤 고객이 어떤 서류를 요청할 때는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류 제공 의무와 관련해서 기존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법으로 좀 명시해서 금융소비자의 어떤 보호를 좀 더 강화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철회권, 뭐 기존에도 청약철회권이 있었습니다. 뭐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2주 이내에 청약 처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 범위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늘어났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청약철회권은 기존에 있던 그런 상품, 그 보험성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성 상품에도 청약철회권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대출성 상품에도 청약철회권이 가능해졌다는 게 기존하고 다른 거죠. 기존의 보장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이미 있었던 건데 요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우리 상품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했잖아요.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예금성 상품, 보장성 상품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고 그거 과거에도 청약철회권,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 보험에는 청약철회권이 있었는데 투자성, 대출성 상품에는 청약철회권은 인정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인정됐다는 점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고요. 보통 청약 철회 기간이 뭐 언제나 청약 철회가 가능한 건 아니고 보통 투자성은 계약 철회일부터 7일 이내, 대출성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효력 발생 언제 하느냐? 언제 그럼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투자성 같은 경우에는 그 청약 철회 의사를 발송한 때, 청약 철회 의사를 내가 청약 철회할게요 하고 이렇게 발송하면 그때 청약 철회의 효과가 발생하고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은 거잖아요. 금융권에서 돈을 받은 경우잖아요. 그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청약 철회 의사를 발송하고 돈도 반환해야 돼. 금전 등도 반환. 그러니까 자기 의사표시, 청약 철회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만 투자성 요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대출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를 발송할 때 의사표시를 뭐 전화로 할 수 있고 서류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다. 그 다음에 대출성은 그때 바로 효력 발생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돈도 반환해야지 그때 효력이 발생된다. 이런 점들 차이가 있다는 점 좀 기억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이거 배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청약철회권은 예를 들어서 운용 동의, 지체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 동의를 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대출성 상품 같은 경우도 만약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들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금융분쟁 조정제도가 있어요. 금융분쟁
조정제도. 요거 과거에도 물론 금융위원회 아니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분쟁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쟁 조정이 항상 그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도 하거든요. 근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법원에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또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좀 적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소송중지제도라고 해서 말씀드려요. 소송중지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소액 사건에 대해서 조정이탈 금지제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여기 기존에 없었던 제도인데 이런 곳이 생겼는데 요것의 차이는 뭐냐면은 소송중지제도는요 법원의 자율사항이에요.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법원이 소송을 중지하면은 기존에 막 금감원 같은 데서 조정하고 있는 것이 계속 유지가 돼요. 거기서 그냥 하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만약에 소송 중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소송 중지는 법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송 중지하지 않으면은 소송이 진행되고 기존에 조정하던 것은 또 중지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탈 소액 사건에 대해서 조정 이탈 금지제도는 아예 금융기관이 소송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것은 어떻게 뭐 법원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뭐 그냥 의무 사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손해배상 책임의 고의 과실을 금융소비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우리가 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지 된다. 이것을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했죠. 이런 부분이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 그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예를 들어서 설명 의무 위반 같은 그런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했을 때 사용자 책임도 있다. 사용자 책임. 예를 들어서 회사나 그의 경영진의 책임도 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면은 경영자 책임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어떤 좀 그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보호 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했을 때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했을 때 위반 시 제재가 아주 또 강해졌습니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소비자가 만약에 위법계약 만약에 그 계약이 예를 들어서 적합성 원칙이나 적성성 원칙이나 설명 의무에 위반되거나 이런 6대 하여튼 판매 원칙에 위반해서 만약에 그 자기가 어떤 계약을 하게 됐다고 하면은 여기 6대 판매 원칙 중에서 요 5가지입니다. 요 5가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그다음 부당권익 금지. 요 5가지. 광고주는 빠져요. 광고 규제 준수는 빠지고 요 5개 5대 판매 원칙이라고 할까요? 5대 판매 원칙. 5대 판매 원칙 위반. 광고 규제는 빠지고요. 5대 판매 원칙 1번부터 5번까지 판매 원칙이 빠졌을 때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위법계약 해지권이라는 건 뭐라 했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고객이 해지하면은 금융기관에는 나 그거 못해줘 이렇게 못한다고. 해지권에 의해서 그냥 당연히 법에서 이렇게 해지권을 주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위법계약 해지권을 금융소비자가 행사하면은 그냥 해지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려 기간이 5년 기간 범위 내라는 계약 위법계약 행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무려 5년이나 돼요. 물론 5년 동안 뭐 이게 5년이라고 하면은 계약 체결이고 계약한 날이 뭐 예를 들어서 22년 1월 1일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뭐 무조건 이렇게 긴 건 아니고 내가 위법계약이란 것을 예를 들어서 2025년 뭐 7월 1일 날 알게 됐다. 그러면은 요 날로부터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어요. 요 날로부터 1년 동안. 그러니까 전체 기간은 5년 범위 내에서
내가 위법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법계약 해지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5년이라는 기간을 둔 건 굉장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고, 반대로 금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권리가 강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판매 제한 명령. 판매 제한 명령. 금융위원회가 만약에 고객한테 어떤 부당한 아주 굉장히 그 재산상 손해를 크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판매를 아예 못하도록, 금융기관이 판매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주체는 금융위원회가 판매 제한 명령을 냅니다. 그리고 그 주로 이제 절차는 이런 그 고객들한테 굉장히 재산상의 손해를 줄 수 있는 것을 금융위원회가 그 해당 금융기관한테 고지를 하고요. 그 금융기관에는 저 의견을 이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도 금융위원회가 봤을 때 그래도 그 상품 계속 팔면 안 되겠어, 그렇게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판매 제한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공시해서 그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뭐 과징금도 과징금을 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징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징벌적, 그러니까 이익의 50%까지 과징금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했어요. 최고 한도는 10억 이하입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퍼센트로 보면은 이익의 50%, 금액으로 보면 10억 이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요. 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 경우에는 요 네 가지, 요 위에 그 과징금 부과하는 경우에는 요 네 가지: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그다음 부당 권유, 광고 준수 의무, 요런 것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 부과할 수 있고요. 그다음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에는 6대 원칙 전부 다 요거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재에서 다시 한번 하겠는데, 조금 여러분들 구분해야 될 게, 요 위법계약 해지권은 5대 판매 원칙 위반할 때 적용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기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그 다음에 부당 권유행위 금지, 요 5개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거고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4개 원칙, 적합성, 적정성 원칙 뺀 거 4개, 밑으로 4개, 그거 해당되고요. 과태료는 6개 판매 원칙, 6개 원칙 모두 적용돼요. 그러니까 요건 5개만, 요건 4개만, 요건 6개만, 이렇게 조금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재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먼저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교재를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 투자성 상품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투자성 상품이 뭐냐, 대출성 상품이 뭐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섹션 1에 투자성 상품은 뭐 말합니까? 자본시장법상 금융 투자 상품, 그다음 투자 일임계약, 신탁계약, 요 세 가지를 투자성 상품이라고 하고, 뭐 P2P 같은 뭐 그런 연계 투자는 여기에 뭐 금융투자업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대출성 상품은 일반적인 은행의 대출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자본시장법상 신용거래를 말하는, 신용융자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신용거래 융자, 그다음 신용대주, 증권담보대출, 청약자금대출,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일반 그 은행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뭐 대출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신용거래 융자라는 건 그냥 이렇게 돈 대출해준 그 증권회사에서도 돈 빌려주거든요, 고객들한테. 그걸 신용거래 융자는 그냥 대출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용대주라는 게 있는데, 신용대주는 증권회사에서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주식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신용대주라고 하는 거고요. 증권담보대출이라는 것은
보통 주식이나 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거. 은행에서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듯이 은행에서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증권 담보 대출이라고 하고요. 청약자금 대출은 보통 뭐 공모주 청약 같은 거 할 때 그거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것을 청약자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섹션 2의 6대 판매 원칙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적합성의 원칙 개요에서 의의에 대해서 나와 있죠.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 상황, 취득 또는 처분의 경험 등 정보를 고려한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투자 성향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적합성 원칙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표에 보면은 그 투자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에서 결국 그런 투자성 상품이나 대출성 상품을 또 구매하러 고객이 왔을 때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투자자 정보가 어떤 것을 그럼 파악하는 거냐? 투자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 취득 처분 목적 또는 재산 상황, 뭐 취득 처분 경험, 소비자 연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또 위험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그 투자자 정보로 그런 정보를 파악하라는 거고요. 대출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재산 상황, 뭐 신용 및 변제 계획, 소비자의 연령, 뭐 계약 체결 목적,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오면은 이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기관이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체크하도록 하게 있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외우질 필요까지는 없는데 종종 뭐 문제로는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 중 투자성 상품을 투자 권유할 경우에 파악해야 될 금융 소비자의 정보와 거리가 먼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적용 특례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펀드 판매 시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이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 면제. 일반 사모펀드 경우에 그렇다는 소리죠. 그렇지만은 적격 투자자 중에 일반 금융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을 적용한다. 좀 구분해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적정성 원칙. 적정성 원칙은 그 개요에 보시면은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의 경우에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의 권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게 밑줄 그어놓으셔야 합니다. 계약 체결의 권유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융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온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의 권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 소비자에게 적정한지를 살펴보고 적정성 여부를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그래서 일단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오더라도 투자자 정보, 고객의 정보를 어떤 재산 상황이나 어떤 그 투자 목적이나 투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그 적정성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적정하지 않으면은 그 고객한테 적정하지 않으니까 이 상품은 가입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표에 보면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요거 나와 있죠. 요거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이런 기본적으로 투자성 상품 우리 상품 네 가지 중에서 투자성 상품, 그 다음에 대출성 상품, 그 다음에 보장성 상품. 물론 대출성이나 보장성 모든 대출성 상품이 아니라 일부 대출성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같은 경우도 모든 투자성 상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상 상품 있죠? 대상품, 파생 상품 1번 파생 상품, 그다음 두 번째 파생 결합증권, 세 번째 사채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어떤 거예요? 전환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되는 사채 이것을 조건부 자본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부 자본증권이나 그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 이런 것들은 적정성 원칙에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성 상품이 아니라 일부 투자성 상품, 일부 대출성 상품, 일부 보장성 상품입니다. 그런 점이라는 점 좀 유의하시고요. 그다음에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고난도 금전
신탁계약, 고난도 투자 일임계약 이런 것들, 그다음 파생형 펀드, 뭐 또 뭐 금전 이런 1번부터 6번까지에 해당하는 금전 신탁계약의 수익증권 이런 것들만 이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 상품이라는 점, 요거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정성 원칙의 대상 상품, 모든 투자성 상품이 아니라는 점, 모든 투자성 상품이 아니라 요게 모든 투자성 상품이 아니라 투자성 상품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요 7가지만 대상이 된다는 점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그런 대출성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적용 특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특례.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 판매 시 원칙적으로 적정성 원칙 적용 안 한다. 이거 적합성 원칙하고 똑같죠. 적합성이나 적정성 원칙이나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적격 투자자 중에서 일반 금융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이것도 특례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설명 의무 보겠습니다. 설명은 뭐 고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되고,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은 한 설명 의무 한 6번째 줄에 실무 쟁점 사항으로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회사의 대표의 어떤 계좌를 쓰는데 회사 대표가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보통 회사 대표 일을 봐주는 뭐 재무 담당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할아버지의 재산을 어떤 계약을 할 건데 아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설명해야 될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전문금융 소비자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설명 의무 이행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거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 기준, 전문금융 소비자 여부는 본인 기준, 그다음 설명 의무 이행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거 조금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본인 기준, 대리인 기준 뭐 바꿔서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으니까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사항들, 투자성 상품에 설명할 사항, 대출성 상품에 설명할 사항들이 이제 표로 나와 있는데요. 뭐 투자성 상품은 당연히 투자성 상품의 내용이나 위험 등급이나 수수료,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뭐 환매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돼야 된다. 설명서가 좀 어렵게 된 경우가 많잖아요. 전문 용어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가능한 한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쉽도록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설명서 같은 경우를 고객한테 교부하는 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잖아요. 설명서 교부 의무. 투자 설명서 같은 경우 설명서 교부 의무예요. 의무. 이거 의무이기 때문에 설명서를 교부 안 하면은 이게 또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것입니다. 교부 의무가 있는데, 이 설명서 교부는 뭐 서면으로 이렇게 출력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우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전자우편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휴대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많이 보내죠. 요즘에는 이제 이런 문자 메시지가 일반화돼서, 그래서 과거에는 휴대 문자 메시지가 여기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휴대 문자 메시지 같은 그런 전자적 의사표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걸로 보내는 것도 이제 이런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그 밑에 보면은 설명서 교부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게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설명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설명서 교부 의무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부한다. 금융소비자가 그런 의사가 없더라도 설명서 교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인 게 있죠. 예외적인 거. 자본시장법상 공모집합 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설명서, 사모집합투자증권의 핵심 상품 설명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 1인계약,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에 대한 요약설명서 등의 경우는 투자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부 의무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원하지 않으면은 투자 설명서를 이런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나와 있는 게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보통 뭐 예를 들어 적립식 펀드 같은 게 그러잖아요. 뭐 한번 뭐 1월 10일 날 넣고 그다음 2월 10일 날 넣고 3월 10일 날 넣고 계속 체결을 펀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할 때마다 설명서를 둘 수 있는 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계약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적으로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예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 네 번째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관련해서 영업행위 금지와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불공정 영업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1, 2, 3, 4, 5 막 한 5가지 정도 나와 있죠.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걸 외우지 않아도 불공정 행위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다만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실 것은 그 4번, 5번에 나와 있는 개인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서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이것도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계 제휴 서비스가 있는 경우 연계 제휴 서비스를 부당하게 특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불공정 영업행위로 본다는 점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계 제휴 서비스 등이 3년 이상 제공된 경우 그 연계 제휴 서비스 등으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하거나 특수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그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돼요. 근데 예외로 연계 제휴 서비스 등이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연계 제휴 서비스 등으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조금 좀 특이한 거니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성 상품 관련 유의해야 할 불공정 영업행위의 유형 중에 그 네 번째에 보면은 대출성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최초로 이행된 전후 1개월 내에 다음 구분에 따른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하는 행위 일명 꺾기 규제하고 있죠. 그 꺾기 후 경우 판매 한도 1% 월지급 기준을 1%에 초과하면은 꺾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에 나와 있죠. 일반 투자성 상품 같은 경우에 1% 초과 금지 꺾기를 하더라도 1% 이내인 경우에는 1%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불공정 영업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1%를 초과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유의할 점은 그 자본시장법 72조 1항에 따른 신용공여 일반적으로 거래 융자, 신용거래 대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주식담보대출의 특성상 이런 것은 꺾기 규제가 별도로 없다는 점 이런 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별도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꺾기 규제는 별도로 없다는 점 좀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타 유예사항 불공정 영업행위 유형 중에서 그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금융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이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이것은 불공정 영업행위로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같은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의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1개월에 2번 이상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고객이 예를 들어서 청약 철회 의사를 1개월 동안에 2번 이상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설령 그 금융소비자한테 불이익을 부과해도 그것은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죠. 이것도 조금 특이하니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권유 행위 금지는 뭐 사실 내용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봐도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추가 설명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그냥 부당 영업행위 같이 보입니다.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봐도.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한번 읽어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여섯 번째 광고 규제도 준수해야 되는데 여기서 개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것은 광고의 대상은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로서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광고 대상이 단순하게 금융상품만 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도 광고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고 주체 제한해 가지고 그 광고할 수 있는 주체는 우리 3당사 그 판매업자 3개 중에서 다 가능한 게 아니라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는 광고할 수 없다는 점 이것도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광고 방법 및 절차에서 광고 포함사항 금지사항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심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한다는 점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심사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에서 광고심사한다. 다음 세 번째 그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이것도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는 뭐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이렇게 투자 권유 대행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금지 행위와 고지 의무가 나와 있는데 금지 행위는 투자 권유 대행인 같은 그런 분들은 어떤 급부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뭐 대리해서 매매를 하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고지 의무 반드시 투자 권유 대행인이 고객한테 알려야 될 의무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내용이 당연한 얘기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섹션 4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제도 계약 서류 제공 의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계약 서류 뭐 금융 계약서나 뭐 약관이나 설명서 같은 걸 말하는 거고 반드시 그 계약을 체결하면 지체 없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되 그 유지 관리 기간 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유지 관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내부 통제 기준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것은 5년이다. 이런 내용들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열람 요구할 수 있다 했죠. 열람 요구 자료에 대해서 열람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쟁 조정이나 소송 수행을 목적으로 자료 열람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료 열람 요구를 하면은 금융 소비자로부터 자료 열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자료 열람토록 해야 된다. 그 열람 제공 8일이라는 거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8일로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뭐 10일, 뭐 30일, 뭐 7일 이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8일입니다. 8일 좀 특별하니까 이 숫자 바꿔서 또 문제 낼 수도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 열람 요구했을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실비를 기준으로 수수료, 우송료를 금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은 자료 열람 제공과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하면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요거 좀 특이하니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약 철회 보면은 투자성 상품 7일 내에 청약 처리할 수 있다고 제가 여기 말씀드린 기간은 7일, 대출성은 14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 청약 철회의 효력 발생은 그 철회 의사를 서면이나 뭐 휴대폰 문자기 같은 거 발송한 때 발생한다 했고요. 그다음에 금전 등의 반환 만약에 청약 처리하면은 금융기관은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3년일 이내에 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해야 된다는 점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청약 처리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 좀 별표 쳐놓고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품을 청약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고난도 투자 일임계약, 고난도 금전 투자 신탁, 그다음에 비금전 신탁 요것만 가능하다. 요거 좀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 대출성 상품의 같은 경우 청약 처리는 14일이라 했죠. 청약 처리 기한은 14일. 그다음에 청약 처리권은 언제 발생한다? 청약 처리 의사를 표시하고 그뿐만 아니라 공급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금전 등 수수료 같은 거 받았으면은 산량월 이내에 다시 고객한테 반환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금융 분쟁의 조정 관련해서 뭐 보통 금융 분쟁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통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만약에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여기 재판상 화해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면
놓기 바랍니다. 감독원장의 산하에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양당사가 수록하면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그런 점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분쟁조정 신청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신규 제도로 소송 중지 제도, 뭐 소액 사건 조정 이탈 금지 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다음 분쟁조정위원회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그 구성위원을 소비자 단체하고 금융권 추천위원을 각각 똑같이 동수로 동일한 숫자로 이렇게 지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5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나왔는데, 손해배상 책임은 입증 책임 전환,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금융 소비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금융 판매업자한테 그 금융 판매업자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했죠.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의 사용자 책임 관련해서 그 뭐 금융 판매 대리 중개업자나 임직원들이 만약에 소비자한테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 직접 판매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또 선임 감독, 임직원에 대한 선임 감독을 하는 그런 경영진도 그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챕터 4의 판매 원칙 위반 시 제재 강화 해가지고 위법계약 해지권 이미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행사 요건에서 5대 판매 규제 위반, 그래서 5대 판매 규제 위반에서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행위 금지, 광고 규제는 빠진다는 점 좀 기억하시고요. 적용 상품의 투자 일임 계약, 금전 신탁 계약, 금융 상품 자문 계약 등만 해당된다. 그리고 해지 요구 기간 5년, 안날로부터 1년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위법 개지 해약의 효력, 위법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해지 위법 계약 해지를 여기 이 시점에서 했다. 계약 체결일은 예를 들어 1월 1일이고 해지는 만약에 7월 31일 날 했다. 그러면은 효력은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장래, 해지 후 여기에만 적용된다. 이것을 보통 장래효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비소급효라고 표현합니다.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해지 효과는 장래효. 여기서 해지 이후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요 이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소급해서 효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상 회복 의무는 없다. 원상 회복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해지한 경우 이전에 원상 회복은 없고 이 해지 이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섹션 2의 판매 제한 명령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보시고요. 섹션 3의 징벌적 과징금, 섹션 4의 과태료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과 과태료 비교한 사항 있죠.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징금 부과 목적, 예를 들어서 과징금은 부당 이득 환수, 과태료는 의무 위반이 부과 목적이고, 부과 대상이 다르죠. 과징금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그다음 금융상품 자문업자, 이 두 가지. 판매 대리 중개업자는 안 들어간다 했죠. 그런데 과태료는 규정 위반자이기 때문에 판매 대리 중개업자도 포함이 된다는 점 좀 기억하시고, 부과 사유, 과징금 같은 경우는 그 4개 사유, 4개 6대 판매 중에서 4개죠. 4개. 설명 의무 위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위반, 부당 권유 금지 위반, 광고 규제 위반, 이렇게 4가지고, 그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는 6가지 전부 다 포함, 6가지 다 포함돼요. 다 포함되고, 거기 추가적으로 뭐 계약서료 위반, 뭐 예를 들어 자료 유지 의무 위반, 뭐 여러 가지 좀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요 내용 좀 비교한 내용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 한 3문제 정도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거 6대 판매 원칙의 주요 내용들 뭐 당연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판매 대리업자의 금지행위, 판매 대리 중개업자의 그 금지행위하고 고지 의무 있는 거 있죠? 그 내용하고, 그다음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제도하고
판매 원칙 위반 시체제. 사실은 거의 내용이 전부 다예요. 전부 다인데 이 부분이 왜 다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또 직무윤리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전 예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아닌 것은 1번 위법계약 해지권 당연히 들어가고 2번 소액사건 분쟁조정 이탈금지도 들어가죠. 3번 징벌적 과징금 들어가죠. 4번 손해배상액 추정 이것은 소비자 보호하고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은 무엇인가? 1번 파생결합증권, 2번 고난도 투자 이름계약, 3번 고난도 금전 신탁, 4번 부동산 신탁계약. 2번, 3번, 4번이 청약권 대상이죠. 파생결합증권은 청약철회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철회권의 대상이 되는 상품 꼭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5번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이한 것은 1번 청약철회에 대한 특약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 맞습니다. 2번 위법계약 해지의 효력은 소급하여 무효이다. 소급하여 무효가 아니라 여기 장래어 비소급표라고 했죠. 비소급표.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에도 법령이 정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뭐 당연하죠. 4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시 구성요원은 소비자단체와 금융권 추천위원을 각각 동수로 지명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수로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